반갑습니다. 희망을 선사하는 선구자 김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눈에 부응하는 남북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중심 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눈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의 DNA는 과연 무엇인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구한 역사를 지녀온 우리는 배달민족, 당군의 자손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여 흰옷을 즐겨 입었고 정이 많습니다. 또 충효열의 가치를 숭상해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항상 제사하는 민족이므로 첫눈을 받기에 합당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로 20세기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증거하였습니다. 타너 스님, 릭 조이너, 삼벌추, 베닌 신디 제이코 같은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의 예언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한국은 영적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고 곧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비가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념과 사상의 갈등입니다. 원래 예언이란 원대하고 감동적일수록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첫눈에 부응하는 국민 모두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 중요한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은 한국을 동방에 등뿌리고 밝은 빛이라고 했으며 내 마음의 조국이라고 또까지 했습니다. 빛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5시를 지은 루마니아의 비리질 게오르기는 한국을 인류의 모든 남 문제를 해결할 열쇠의 나라이며 인류의 정신적 고민을 해결해 줄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고민은 바로 사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인자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인간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나타나는데 그 민족은 극동에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제자 타카시 이와오는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여기에 합당한 민족 모두의 책임 분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남북 통일의 당위성.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다 큰 이유에서 통일은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첫째,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 문화의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해방 우리 민족은 77년간 분단의 세월을 살다 보니 남북 간의 언어는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구한 세월 생사를 함께 온 민족이 어수속히 하나 되어 동질성을 회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인구가 많은 강대국들이 항상 우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구 1억 명 정도의 국가적 역량이 있어야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미래 민족의 생존 전략에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셋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통일은 꼭 필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도 통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넷째, 국력 신장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풍부한 자본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동시에 경제 사회적 인프라도 순식간에 북한까지 확대되어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국력은 더 신장될 것입니다. 다섯째, 분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분단 상태에서 남북이 지불하는 천문학적인 분담 비용은 그냥 인적, 물질적 낭비에 불과합니다. 어느 학자는 통일 비용이 3천조가 드니 크게는 7천조가 든다고 하나
남북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은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가이익이 발생하죠. 여섯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 평화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3번 있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분단의 과정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민족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3번의 분단을 겪은 민족입니다. 첫째가 국토분단이요, 둘째가 정부분단이요, 3번째가 민족분단입니다. 그럼 국토분단은 언제나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거두들은 연합국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2차 대전의 종결책 중 하나로 극동에서 소련군의 참전과 함께 만주와 한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남과 북으로 점령하게 됐으니 이것이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의 38도선에 그어진 국토분단인 것입니다. 이 38도선은 처음에는 미소의 군사 작전 경계선이었으나 결국에는 소련의 코민텔은 세계 공산주의에 의해 정치 경계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분단, 다음으로 정부분단인데 이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이요. 북한은 그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내세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정부분단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찾아온 해방은 이 한반도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국민은 혼란과 갈등 속에 전전긍긍했습니다. 해방 바로 다음 날 8월 16일 여문양의 건국준비위원회를 필두로 수많은 정치단체들이 우주선처럼 생겨났습니다. 한반도 신탁 통치를 위한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놓고도 좌익과 우익의 정치단체들은 찬탁 반탁으로 갈려 극렬히 충돌했고 서로 간 대란은 물론 민족 지도자들의 암살과 피살도 빈번하였습니다.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2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위원회로 넘겨져 남북한 총선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 인구 비례에 의한 국회 구성을 결정했으나 북한에서 위원선거감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해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아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유엔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 내각은 모두 독립투사이거나 일제시대 핍박을 받은 애국 인사들로서 친일 내각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91년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남과 북은 상호주의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민족분단. 다음으로 민족분단인데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동란, 즉 한국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국전쟁은 민족 상잔이 됐으며 400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된 숫자요 이상가족은 1천만이나 됐습니다. 또 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쉽게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어 통일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으로 남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은 좌우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전쟁으로서 이후 세계는 민주화 공산으로 양분되어 냉전체제로 굳어지게 됩니다. 분단의 원인. 그런데 이 3번의 분단은 그 원인이 오직 하나, 즉 사상분단에 있었습니다. 즉 사상분단만 없었다면 아무리 외세가 개입을 하고 상황이 안 좋았더라도 쉽게 통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상분단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도 좌익과 우익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선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사실상 의원 통일이 제대로 안 됐으며
또 일본에서 유학 중인 초선 학생들의 모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이들이 해방공간에서 좌의 활동을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해방공간에서도 민족 지도자들의 정치 노선이 극명하게 좌우로 갈렸으며 좌익의 각종 폭동, 파업 등 소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도 일시적으로 좌우 합작운동이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달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뿌리, 사상과 연관하여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분단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로 인하여 전개된 남과 북의 건국과 과정과 대치 상황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통일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화 공산으로 양분된 분단의 뿌리는 어디서부터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인류가 불신하여 처형한 흉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부활함으로써 로마를 굴복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서력교원 즉 AD 2022년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 문명권 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의 사상과 인격을 모토로 출발한 기독교는 인류사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우리 한반도 역시 19세기부터 이 기독교 문명권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참사하고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민주화 공산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매달립니다. 먼저 왼편 강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즉 왼편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킨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왼편 강도는 아무 대꾸가 없는 예수를 보고 아마 많이 조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른편 강도가 그 사람을 심히 꾸짖어 가로되 너는 너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대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는 자신을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자기를 천국 좀 같이 데리고 가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이에 비로소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천국행 티켓을 보장한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말들을 요즘 말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현대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보았고 그를 신의 아들로 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신을 인정치도 않은 무신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편 강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보았고 메시아로 보았으며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한 유신론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중심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문답은 신관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존재이며 피조세계를 창조한 창조의 법칙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유대민족에게 불신을 당하여 신관을 정확히 밝히시지 못하고 후일로 미루셨습니다. 즉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 신관을 밝히 이르라 하시고는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왼편 강도를 중심한 무신론의 사상은 좌익 사상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15세기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으로 르네상스, 인본주의 운동을 일으켰고 여기서 태동한 계몽사상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으며 또 프랑스 혁명에서 표출된 좌익 사상을 계승한 칼 막스가 나타나 공산당 선언을 하였고 마침내 이 무신 유물론은 레닌을 중심 삼고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고 소비에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과 오른편 강도를 중심한 유신론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존 칼빈에 의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윤리를 세우게 되었으며 또 중세에 발달한 자연법 사상에 눈을 뜬 국민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주창하게 되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한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세우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초는에 부응하는 남북통일 1강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2강과 3강을 청취하시오. 신통일한국의 비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